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로보택시가 되면 저는 이것 자체가 마케팅 효과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니 나도 출퇴근할 때 월 $90씩 내고 FSD 써야지.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 중국과 유럽으로까지 확장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해도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강경수 박사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께 제가 요청드렸던 게 10월 10일 날 또 너무너무 중요한 날짜여가지고요. 그 나오기 전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행사가 원래는 8월 8일이었어요. 그죠? 네. 원래는 8월 8일이었는데 2달 정도 연기된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가 또 테슬라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유튜브의 피드는 다 10월 10일 행사 관련된 맞아요. 한국 그 관련된 유튜브, 미국 유튜브, 독일 유튜브까지 해서 그냥 거기 꽉 채우고 있어서 이거를 보지 말아야 되나?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소설과 다양한 상상과 또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가지고서 클루를 가지고서 또 풀어내신 분들부터 해서 입체적으로 그날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싶은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월 10일의 행사의 성격을 규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케팅 이벤트라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마케팅 이벤트다. 네. 왜냐하면 이날부터 10월 11일부터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준비했고 어떠한 차량을 준비했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케팅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관심과 화제거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테슬라 측에서도.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10월 10일이 다가오니까 2025년 정도 되면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닐 거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처음 얘기한 것은 2015년입니다, 무려. 2015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년 뒤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2년 뒤에 이룩할 것이다. 그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했던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내년에 100만 대를 일론 머스크 한다는 건 저는 완전한 과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알리바이도 만들어 놨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분기 실적 발표 때 나는 2025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FSD 기술로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거기 앞에 슈퍼바이즈드가 있고 언슈퍼바이즈드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는 인간이 반드시 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핸들을 항상 지켜봐야 되고 사방을 앞을 주시해야 되고, 언슈퍼바이즈부터는 핸즈프리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사람이 감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로보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언슈퍼바이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2분기 실적 발표 때 언슈퍼바이즈가 되지 않는다라면 자기는 꽤나 놀랄 거다. 그 뭐냐면 언슈퍼바이즈가 된다라는 거는 테슬라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허가거든요.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준비는 다 됐다. 우리는 언슈퍼바이즈드로 비감독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비감독으로 못 가면 나 화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100만 대 우리는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못했다. 이거는 테슬라 때문이 아니라 정부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과장이라는 거죠. 과장이 섞여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이 행사를 보시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상이 있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동원되어 있는데, 가장 큰 지금 이제 하나의 흐름을 하는 것은 문샷 이론입니다. 우리가 달나라를 가는 것처럼 문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빅샷이 터질 거다. 정말 옛날 스티브 잡스가 One More Thing 했더니 정말 괜찮게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LA에 있는 워너브라더 스튜디오에서 연출을 해서 쫙 보여준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One More Thing을 하면서 짜잔 하면서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가 몰랐죠? 막 근데 하나가 로보택시보다 더욱더 파괴력이 있는. 그래서 이 문샷을 주장하신 분들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도 계세요. 로봇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허황된 추론이 아니라 6월 달에 있었던 주주총회 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나올 차량들을 다 베일에다가 커튼에다가 이렇게 다 둘러싸여서 보여줬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조금 그 일반 자동차보다는 큰 물건이 있었거든요.
세마이트럭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세마이트럭은 옆에 있었고 저게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기를 저 크기가 한국의 카니발과 같은 밴일 것이다. 그래서 로봇 밴이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근거고 이걸 추론하는 사람들의 네. 뭐 음모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가 버스를 필요 없게 만들 것이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네. 왜 버스보다 싼 가격에 돌아다닐 것이다. 근데 2인승이든 지금 뭐 로봇 택시가 2인승일 것이다, 3인승일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대중교통을 대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밴 정도 나와서 8인승 차로 돌아다닐 거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거를 그게 이렇게 두 가지를 대는 거예요. 6월달에 있었던 주주총회에 있었던 추론하는 거죠. 베일에 쌓여 있었던 이 차량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버스하고도 대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큰 차량이 나오겠구나. 이게 바로 로봇 밴일 거고 이걸 이번에 공개할 거고 이걸 또 멋지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옵티머스 3세대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는 뭐 거기에 소포를 나르는 그래서 일종의 페덱스를 대신하는 거죠. 미국의 네. 우리식으로 하면은 CJ 통운 이런 것들 대신해서 이러한 운반을 물량을 운반해주는 로봇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밴이 화물 차량으로도 쓰일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아가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거는 문샷이다. 엄청난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샷하던 또는 현실적인 어떤 해석하던 저는 좀 현실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력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FSD 버전 13은 공개된다. FSD 13은 공개된다라는 거고 지금 12.54 뭐 이런 게 공개되고 있죠. 네. 그래서 13은 지금 9월 달에 x.com에서 테슬라의 공식적인 계정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은 6배 정도 좋아진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6배가 정도면 조금 과장했더라도 4배 정도는 좋아져도 아니 2배만 좋아져도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는 대단히 좋아질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당연하게 이거는 슈퍼바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언슈퍼바이즈는 테슬라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다만 왜 10월 10일 행사 장소를 LA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로 정했는가? 그것도 좀 특이하죠. 그죠? 그거는 그 공간에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네. 거기에서는 언슈퍼바이즈 버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야 로봇택시의 진정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정말 큰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정말 그 큰 곳에서 각종 상황을 연출할 겁니다. 어려운 상황들, 손님을 태우는 사람들, 손님을 내리고 이것도 아마 테슬라가 앱을 만들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차량을 호출하고 내리고 그리고 짐을 싣고 뭐 공항 갈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연출해 줄 거고 갑자기 자전거가 뛰어든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부분 다 연출을 해서 보여줄 거예요. 멋지게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봐요. 이거는 FSD 버전 13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큰 10월 10일 날의 의미는 로봇택시 차량입니다. 로봇밴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이건 문샷의 CO리에 통하는 거고 이 로봇 택시에 쓰이는 것, 뭐 이걸 사이버캡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로봇 택시에 쓰이는 것은 모델 2라는 것과 같을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모델 2라는 것은 아직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25,000달러 정도의 저가 전기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가 전기차인데 만약에 이날 공개가 될 때 로봇 택시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 전문가들이 볼 때 저 정도 차량이면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25,000달러 차량이 실제로 2026년부터 생산된다고 했으니까 생산되면 나 저 차 사고 싶네. 테슬라가 매출 증가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겠구나. 차량에서. 시장을 확실하게 열겠구나. 미국 시장에서도 열고 유럽 시장에서도 열고 중국 시장에서도 저 차는 분명하게 BYD 대비도 경쟁력이 있다. 가격 경쟁력이요? 가격 경쟁력. 왜냐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니까 이거 거의 뭐 17,500달러잖아요. 와,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대겠네요. 네, 2천만 원이면 아반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반떼 살래, 모델 2 살래 그랬더니 이거는 사람의 고려도 없이 다 모델 2로 간다. 이거는 시장을 판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그날 로봇 택시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 택시의 같은 모델 라인을 쓰는 생산 라인을 쓰는 모델 2의 차량이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질 것인가 시장에서 시장 파괴력이 어느 정도 클 것인가에 대한 물론 이것도 잠재력이죠. 당장 내년부터 파는 건 아니니까요. 2026년부터 파니까 2026년 되면 테슬라가 확실하게 차량 판매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모델 2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모델 2에 FSD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FSD 13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다음에 차량이 얼마나 좋느냐. 그리고 이거는 방송엔 별로 없는 건데 유튜브 방송이나 제가 이건 여러 개를 보니까 없는 건데 제가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전 테슬라가 이걸 해결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율주행 로봇 택시는 운전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택시는 인간 운전사가 없다고 보면 여러분 사실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운전도 힘들어하지만 승객의 그 다양성
나쁘게 표현하면 승객의 진상. 승객 입장에서는 기사님이 좀 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죠. 또 기사분들은 또 손님이 진상이죠. 그렇죠. 갑자기 커피를 들고 타서 커피를 흘린다든지. 그렇죠. 변수들이 많죠. 그리고 뭐 구토를 한다든지. 갑자기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서 119에 신고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내릴 때 보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할머니 노약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인간은 대단히 유연하게 상황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안에 옵티머스가 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해결의 실마리들은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테슬라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내린 다음에 차량 안에 공기의 어떠한 깨끗함과 아닌 거를 측정하고 해서 냄새 이런 걸 측정을 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시트를 한번 닦아주는 뭐 이런 정도의 그 특허는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되게 어려운 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테슬라의 장점과 단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FSD의 장점은 특수 제작된 로봇 택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델 3, 모델 Y, 사이버트럭, 이제 사이버트럭도 FSD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FSD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국하고 유럽까지 허가를 받아버리면 되게 볼륨감 있게 전체 차량이 자율주행을 실현하게 되는 거고, 네. 여기에 월 구독료를 낸다든지 뭐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듯이 나 출근하면서 나 퇴근할 때까지 돈 벌어와 뭐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우리가 이게 그 부분은 이제 먼 미래에 네. 상상을 네.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네. 안에 카메라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안에.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냐면 FSD는 로보택시나 일반 자동차 안에 아무런 추가 장치 없이도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정말로 테슬라가 말하는 에어비앤비처럼 내가 내 차를 갖다가 자차를 갖다가 돈 버는 용으로 쓰려고 하면 네. 카메라가 지금 테슬라는 실내에서 하나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웨이모만 해도 10개가 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밖에도 센싱해서 관찰해야 되지만 손님도 관찰을 해야 돼요. 네? 안쪽에도. 네, 안쪽에도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 팔려져 있는 모든 차량에서도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고 로보택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미 팔려진 모든 차량에 안에다가 센서 카메라 다 리콜해가지고 9개씩 10개씩 더 달아줄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팔려진 차량이 로보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운영의 노하우를 만들어주고 자동화하고 여러 가지 손님의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들은 아직까지 갖추긴 되게 어렵다. 오히려 근데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FSD가 정말 언슈퍼바이즈가 로보택시가 되면 저는 이것 자체가 마케팅 효과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니 나도 출퇴근할 때 월 $90씩 내고 나도 출퇴근할 때 FSD 써야지.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 저변이 중국과 유럽으로까지 확장되는 것. 이걸 통해서 테슬라의 분기별 FSD 매출이 대단히 높은 수준. 왜냐하면 이건 마진율은 대단히 높을 거니까요. 소프트웨어니까요. 소프트웨어면은 뭐 새로 뭘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 마진율이 한 80%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80% 되는 마진율 사업에 그것도 매달 돈을 내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200만 명이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저는 테슬라의 그 펀더멘탈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보고, 테슬라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전환, AI 기업으로의 전환이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로보택시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로보택시는 너는 캐시 오드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판타지가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진 후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으로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인간의 지금까지 도움이 있었다. 차량 문을 안 닫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요즘은 근데 그런 건 자동화돼서 문이 좀 닫히긴 해요. 네. 승객이 심폐소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전자도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근데 예외적인 게 한번 그것이 뉴스에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람이 심폐소생을 해야 될 정도로 미급 상황이 왔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서 목적지까지 1시간 동안 하지 않아서 결국은 뭐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크게 또 사고가 났다든지 뭐 기회를 잃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냥 여러분 간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운영에서는 절대적인 부분, 그러니까 안정성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안 나냐의 안정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차량 내에서 인간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특수 제작된 네. 모델 3와 모델 Y가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로보택시 역할을 하기에는 당장 해결책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로보택시 행사 자체를 이제 마케팅으로 규정을 좀 하신 것부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요즘에는 이제 마케팅을 빅테크들이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물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얼마 전에 저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격투기 한다고 했을 때 완전한 마케팅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싸워? 진짜 싸워? 왜 안 싸우는 거 근데 둘이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메타에서 나온 새로운 그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마케팅 효과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은 슈퍼볼 광고 하나 내는데 돈을 얼마를 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저렴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연준의 이자율 발표만큼 10월 1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0월 10일을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테슬라 입장에서 돈 안 내고 엄청난 지금 광고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과 아까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소 과장된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점. 그리고 이제 FSD가 갖는 의미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FSD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거는 사실은 테슬라의 수익성에는 굉장히 큰 완전 점프업인 거죠. 그렇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되는 거니까. 매달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 행사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FSD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이 나온 것만 해도 사실 사이버 트럭은 판매 자체가 또 마케팅 효과를 갖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모델 3, 모델 Y는 옛날에 한번 힐끗힐끗 보지만 지금도 누가 그걸 그렇게 막 자세히 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저만 해도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그렇지만 막 지나가면 사이버 트럭은 계속 볼 것 같고 인증샷 찍고 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대단하죠. 월마트 앞에 세워져 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인증샷 찍고 그러잖아요. 자기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처럼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지금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이 ASS예요.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80m였는데 지금 100m로 갔는데 왜 이것이 마케팅 효과가 있냐면요. 미국의 차량이나 유럽의 차량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선텐을 지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텐을 지나게 하면 거기는 불법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앞 좌석에 사람이 타 있는지 아닌지를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만 가능한 거지만 대형 슈퍼마켓에 보면은 실외 주차장이 대단히 넓잖아요. 깊게 우리처럼 지하 2층, 3층, 4층, 5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쫙 넓혀 있는데 이게 비 오면 다 비를 맞아야 돼요. 은용 눈을 맞아야 되고요. 거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카트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이 와요. 힘들죠.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카트에 비를 좀 적게 맞게 할 것인가? 저도 독일에서 한 12년 살아봤으니까 카트에 있는 물건들을 적게 맞게 하실 건가? 고민하다가 저는 카트를 우산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차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비가 오는데도 트렁크 열어서 이거 집어여야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뚝 눌렀더니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현관에 그 입구에 서 있으면서 차가 혼자서 운전하더니 보니까 운전자도 없어요. 그리고 오더니 그 사람 앞에 딱 앞에 서져요. 지금 월마트나 코스트코 앞에서 발레 파켓을 누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 하나도 안 맞고 우산도 피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싣고 쑥 집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뭐 어떤 심정이 드시겠어요? 부럽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부럽죠. 부러워. 이게 마케팅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ASS는 편함도 편함이지만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기는 운전자가 없다는 걸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거는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ASS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테슬라로 다음번에 난 테슬라 갈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FSD의 한동안 마케팅 효과도 존재하는 거죠. 저만큼 여기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왜냐하면 주차장에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이 마트 같은 데서는 이런 데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터에서 불러가지고 나 타고 가는 거 이거는 큰 의미가 아니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대형 마트에서 주말에 어떤 사람은 편하게 장을 보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장을 보고 가는 것이 상황이 연출되면 연출될수록 이것은 명백한 대단히 효과 있는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부러움을 얼마나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도 이제 하차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뭔가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고 싶은 그런 차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10월 10일에 있을 행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대감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과장해서 기대감을 가져서 실망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테슬라 하면 어쨌든 전기차 회사를 만드는 회사고요.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제 독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폭스바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폭스바겐이 그게 독일의 자동차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국민차라는 뜻이에요. 국민차, 폭스가 독일 피플이라는 뜻이고 바겐이 카라는 거니까 피플카.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자부심이 묻어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브랜드가 많습니다. 여기 아우디도 폭스바겐 그룹에 들어가죠. 포르쉐도 사실 폭스바겐 그룹이죠. 그다음에 람보기니, 부가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니까 슈퍼카 이런 거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를 제외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럭 회사도 되게 크게 있어요. 스카니아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요즘 수도권에서 버스 타실 때 만이라고 해서 MAN 네네네네. 버스 타고 다니는 이것도 폭스바겐 거고요. 아, 그렇군요. 폭스바겐이 정말 큰 회사입니다. 이 큰 회사가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2015년에 디젤 게이트라고 해서 디젤 가지고 클린 디젤이라고 사기쳤다가 사실 그것 때문에 폭스바겐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연기관파들이 검찰에 다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신흥 그룹이 권력이 형성될 때 여기 독일 당시 정부에 있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전기파에다가 힘을 실어줬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리더 작센이라든지 주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들이 강합니다. 전기파에 대한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내연기관파, 전기파. 네, 그래서 내연기관파들이 좀 힘이 약해졌었고 그리고 2018년부터 폭스바겐이 노력해서 2020년에 카디아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100% 자회사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6,500명을 고용을 해요. 와, 그게 이제 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자동차 회사가 6,5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2020년에 폭스바겐이 비전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테슬라를 반드시 앞설 수 있다. 앞설 것이다. 네. 왜 우리는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6,5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걸 선언하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폭스바겐이 이 6,500명 있는 조직도 거의 포기하고 미국에 있는 리비안이 소프트웨어는 더 잘 만드니 우리 리비안하고 같이 해서 소프트웨어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 그때 이제 리비안하고 손잡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레가시라고 하죠. 우리가 전통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이 6,500명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언론에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6,500명도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는데 자꾸 아우디 임원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내연기관차의 소프트웨어 어떻게 좀 바꿔봐. 포르쉐도 전화 오고 네. 폭스바겐에서도 또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유럽에는 스코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폭스바겐 거고 네.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는 시아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폭스바겐 거고 이런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각 임원들이 다 연락해서 우리 한 200명 줘. 우리 200명 주면서 다들 전기차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에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힘든 이유가 여러분 보통 폭스바겐이 차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1차 벤더하고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가 보통 180개 정도가 존재해요. 네. GM이나 포드는 200개까지 갑니다. 한국도 내연기관은 그 정도의 부품이 많기 때문에 부품이 많아서.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인 파워트레인과 엔진은 어떻게 뭐 현대기아차만 해도 이거는 현대모비스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들면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한번 우리 업데이트하자. 차량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도 있고 그쵸. GM에도 폭스바겐이 간단하지만 있죠. 근데 보통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보통 미들웨어라고 해서 우리가 부품의 한 덩어리가 있어요.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컨트롤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에 미들웨어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 미들웨어의 스펙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체 회사가 좀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180개 회사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강당에. 모여서 자, 우리 이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셔서 이거를 이렇게 맞춰주셔서 우리한테 검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다 끝내고 나면 우리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주를 줬거나 또 2차 벤더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구나. 또 연락해서 또 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올렸는데 버그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다음번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부품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쵸. 그런데 비아디라든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에 의해서 수직 통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또한 부품도 적고 수직 통합을 했는데 수직 통합을 한다는 여러분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러를 자기 것화한다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처음에 모델 S에서 30% 정도가 테슬라가 자체가 설계한 거예요. 테슬라는 1차 밴드, 2차 밴드 테슬라도 있습니다만 1차 밴드하고 2차 밴드한테 물건을 납품을 받을 때 한국의 만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밴더죠.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는 테슬라 팀에서 설계를 해요. 제작은 만도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델 3, 모델 3에서 50%까지 가고 모델 Y에서 60%가 좀 넘고요. 지금 사이버 트럭에서 8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라는 대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85% 만들기만 만들었으니까 내가 다 조정하는 거예요. 테슬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85%에 대한 미드웨어를 바꾸자 그러면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바뀌어지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모델 2 목표가 100%예요. 컨트롤러를 100% 장악한다는 건 뭐냐면 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에 대한 제어력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머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외부 협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점심시간을 엔지니어들 그 개발자들이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방지턱을 만나면 그걸 만약에 GPS라든지 지도 데이터에서 방지턱이 있다 그러면 이때 서스펜션을 조금 다르게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개발자가 그거 필요하겠다. 그러더니 그 점심 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오후에 가서 개발해서 그날 저녁에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네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서 테슬라 차주가 그것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기만 시작하면 방지턱이 내비게이션 상에서 알게 된다라면 그때 서스펜션이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의 업데이트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리콜도 마찬가지죠. 뭐 이번에 근데 이게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들 있는 폭스바겐과 같은 그 회사에서 한번 누가 그런 얘기가 했다.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차들 다 리콜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콜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80개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선은 폭스바겐이 못하는 건요. OTA라고 해서 집에 가서 와이파이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다고 차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년도에 대응은 신차에다가 업데이트하려면 180개나 200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현대기아차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OTA.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와이파이로 모든 차주들이 정비소 갈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가 바뀌는 느낌. 그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맞아요.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은 뭐 요즘 크게 변하는 건 못 느끼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뀌잖아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리콜을 당하면 약 80%는 정비소를 안 가도 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그냥 정리돼요. 왜냐? 컨트롤러를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는 그날 밤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쳐버립니다. 우리가 아이폰에서 다음 버전 업데이트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그렇죠. 거죠. 뭔가 보안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면은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업데이트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을 폭스바겐도 하고 싶었으나 하려고 했는데 레가시와 전기차가 있다 보니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전기차 업체의 중심 업체는 리비안이 왜 잘하겠어요. 리비안이 지금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던 거에 따르면 전 세계 매년도의 그 소프트웨어 파워를 이렇게 비교하는 순위가 있어요. 네네. 1위가 당연히 테슬라고요. 그리고 2위가 니오, 3위가 루시드예요. 리비안이고 4위가 루시드입니다. 다 뭡니까? 전기차 전문 회사들이잖아요. 자동차를 동력 기관을 갖다가 내연 기관에서 배터리로 바꾸고 모터를 파워트레인 대신 모터를 집어넣었다가 아니라 차를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을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진화해 오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V 아키텍처로 간 거잖아요. 48V 아키텍처 과거에 포드나 GM도 일부 했어요. 근데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 48V 아키텍처 한 거는 테슬라가 처음인 거거든요. 테슬라가 자랑했잖아요. 그 염장질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48V로 바꿨나 해가지고 모든 자동차 기업의 CEO들에게 한 부씩 보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48V로 바뀌면 많이 부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암페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발열이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발열을 감당해야 했던 부품이 줄어드는 거고 구리선의 두께도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 심지어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서는 이 컨트롤러를 이더넷으로 연결했어요. 무선으로. 그래서 보통 모델 S에 2kg가 넘는 전선줄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의 300m로 줄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무게도 엄청나게 줄이죠. 2kg를 300m로. 그렇죠. 왜냐하면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더넷으로 연결하더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유선으로 몇 개는 연결해야 되거든요. 특히 또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서 도입한 것이 스티어 바이 휠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실제로 이 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자장치로 해서 휠을.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과 매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도 연결되어 있지만 전선으로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채소치만 빼놓고는 2kg가 넘는 줄이 300m로 줄었다는 건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혁신이라는 건데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부품에 대한 장악력이고 이 장악력이 있어야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인카 인포테인먼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카 인포테인먼트도
소비자들한테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즘 현대차 타면 사실 잘 돼 있잖아요. 네. 화면들 크고 가로로 쫙 열려 있고. 근데 이건 여러분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부품을 갖다가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이 인카 인포테인먼트는 우리가 아이폰 15에서 16 가듯이 뭐 14에서 15 가듯이 그냥 화면 커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부분에서 독일 차들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독일 차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1세대 전기차 같아요. 지금 여러분 폭스바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9월 둘째 주에는 BMW도 2024년 매출이 원래 얘기했던 가이던스보다 줄어들 거고 수익률도 줄어들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도 2024년 매출이 줄어들 거고 수익률도 줄어들 거라고 발표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독일차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첫 번째는 뭐냐면 독일 차들이 차를 정말 잘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저도 독일에 한 12년 있으면서 중고차지만 저도 뭐 벤츠도 좀 타보고 뭐 렌트에서 뭐 BMW도 BMW도 타보고 그랬을 때 이 차 문을 닫았을 때 그 뭔가 탱크 문을 닫는다는 느낌. 그 육중함 한국차에서 못 느꼈던 요즘 한국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래서 타는 거구나. 그리고 이 조작했을 때 뭔가 이 안정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타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느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상적이지만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여러 번 다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다도 업데이트되면 좋아졌네라고 느끼잖아요. 다른 경험을 훨씬 더 편한 기능들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근데 독일 차들이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국 차들은 또 인카 인포테인먼트 쪽에 진심이잖아요. 뭐 화면 엄청나게 크고 테슬라보다 더 크잖아요. 막. 그리고 테슬라보다 큰 것들이 막 뒷좌석에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가라오케도 도입했지만 중국 차들도 테슬라만 가라오케 우리는 더 좋아해. 그래서 가라오케 다 도입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다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러는지 각자 개인화돼서 꽉꽉 찼을 때도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돼 있고 스피커는 막 15개씩 막 들어가 있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탔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전기차지만 2세대 전기차를 탔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다른 느낌이죠. 근데 독일 차는 1세대 전기차인데 독일 차가 만드는 그 육중한 느낌을 전기차에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느낌. 근데 그게 뭐냐면 물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1세대 화면도 정말 왜 화면을 크게 안 만드는지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화면이라도 커야 되는데 화면도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독일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아웃 오브 데이트돼 있다. 그러니까 구식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차에 제가 물리적인 속성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적인 요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헬무트 콜이라고 여러분 오래된 독일 총리가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도 이룩한 사람이죠. 독일 통일 직전인 1987년, 86년부터 이제 중국에다 공을 들여서 87년부터 독일 차들이 중국에 진출하게 해줬어요. 사실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 때 자동차 시장 개방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지금 중국 여행 가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 한자로 대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택시 보면 대부분 이게 폭스바겐이에요. 대중이 폭스바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했는데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2018년과 2019년에 폭스바겐 전체 매출의 33%가 중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33%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판매된 독일을 포함하여 이거와 중국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또 33%고요. 자, 이 33%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까지 초합하고 포르쉐까지 포함해서 전체 매년 400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2023년에 여러분 작년에 300만 대를 팝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차 포함이에요. 근데 올해 6월까지 100만 대 팔았어요. 그럼 올해 나머지 6개월 열심히 팔아도 200만 대 판다는 건 뭐냐면 2019년 대비 정확하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냥 중국에서 반토막이 아니라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아디라든지 중국 시장, 중국의 전기차들이 유럽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요번에 유럽 그 축구대회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다 광고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비아디가 깔아버렸거든요. 그만큼 광고도 많이 하고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관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불공정 경쟁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대로 둬서는 위험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세를 도입하는 거죠. 관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그렇기 때문에 안방은 공격을 당하는데 물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저쪽 그 중국의 거기서는 매출이 400만 대에서 여러분 200만 대로 줄었다는 건요. 자동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공장의 가동률입니다. 공장의 가동률이 80%는 돼줘야
이게 돈을 벌어요. 근데 보통 60%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라 그래요. 생산해도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이 지금 벨기에에 있는 전기차 공장부터 아우디죠. 아우디의 전기차 공장부터 문을 닫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독일도 하나 닫겠다고 하고 이제는 중국에 있는 난징에 있는 것도 닫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가동률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동률을 줄이지 않으면 생산해도 나머지 200만 대도 적자에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한국에서는 그런 통계를 안 내주시는데 미국 언론들은 통계를 냅니다. 지금 가장 가동률이 좋은 회사는 사실은 토요타예요. 토요타는 지금 80%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위기를 겪은 것은 공장 가동률의 위기라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요. 네. 안 팔리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200만 대를 팔면 그거 갖고 돈 벌면 되지 않냐가 아니라 200만 대는 싹 다 적자 보면서 팔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옛날 생각이 한 번씩 나는 게 아이폰이 가져온 모바일 혁명에서 노키아가 그냥 사라졌잖아요. 모토로라고? 노키아가 했던 얘기가 아이고 전화기로 전화하면 되지 통화하면 되지 무슨 인터넷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는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만 붙여라. 근데 이제 지금도 나오는 상황이 똑같은 게 내연기관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붙이지 못하는 거 소프트웨어를 그냥 여기다 붙여라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폭스바겐에서 해보고 다 해봤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기업이 근데 독일 기업은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중국 차들이 전기차들이 부상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의 의존도가 낮았던 현대기아차는 타격을 안 받고 있는 거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안 팔리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는 정말 역사적 기회를 맞은 거예요. 아이오닉 5가 중국에서 팔려요. 진짜요? 네. 전기차는 현대기아차도 팔립니다. 근데 이건 현대차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거예요. 내연기관의 타격 없이 전기차로 중국을 재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근데 또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포드하고 GM, 그리고 이제는 미국 기업이 아니죠.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다음에 프랑스의 시트로엔과 푸조, 요 4개 브랜드가 합쳐진 것이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이죠. 대단히 큰 기업입니다, 여러분. 스텔란티스 기업인데 스텔란티스 회장이 10월 10일 있는 그 주에 이탈리아 국회에서 증인 발언을 해야 돼요. 10월 10일? 공교롭게도 로보택시 있는 날이네요. 그날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주에. 왜 해야 되냐면 피아트의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피아트에게 이탈리아는 조그만 이것이 왜 이렇게 안 팔리는가? 보조금도 주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너네 왜 이렇게 못 만드는가? 너네 이렇게 하다가 자동차 산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로 지금 스텔란티스도 여러분 스텔란티스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엔 한다더니 아직은 뭐 집을 갖다가 집도 이제 크라이슬러와 집이 이제 스텔란티스 브랜드죠. 아직 미국에서 전기차는 판매 시작도 못했어요. 바이든이 $7,500씩 지금 보조금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스텔란티스 위기죠. 그 다음에 이제 GM하고 포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GM하고 포드 둘 다 아직은 우린 전기차를 팔 때마다 손해다. 5만 불씩 손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이런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전기차를 해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언감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레가시 기업들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레가시 기업에서 사실 의미 있게 성장하는 기업은 몇 개 안 돼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1위가 제가 보기엔 현대기아차고, 현대기아차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팔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전기차 안 했으면 전 그렇게까지 못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035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미국의 12개 주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도 내연기관차입니다, 여러분. 다 금지돼 있어요, 법으로. 유럽도 30년에서 35년으로 이제 결정이 났고, 영국도 30년에서 35년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과도기적으로도 중간에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5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마음대로 팔다가 35년부터 땡 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쿼터제가 있습니다. 27년부터 작동되는데요. 27년에는 몇 프로 이상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토요타는 테슬라한테 탄소 배출권을 가장 많이 사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금 유럽의 탄소 배출권 규정을 못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키로당 136 CO2 g을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지금 유럽에 허가가 돼 있고, 넘는 거는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돼요. 근데 136이면 뭐냐면 여러분 모닝입니다. 기아에. 모닝이 139인가 그래요.
이 모닝 정도 수준이 CO2가 유럽에서 허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제네시스 팔거나 소나타 팔려 그러면 현대차는 전기차를 엄청 팔아서 그걸 상쇄시켜야 돼요. 전기차는 0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평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탄소 배출권을 안 가져와요. 근데 하이브리드 토요타의 모든 거는 136을 넘습니다. 그러면 토요타는 파면을 팔수록 조금씩은 손해 보면서 테슬라한테 탄소 배출권을 사고 오는 거죠. 만약에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려버리면 네. 난리 나는 거죠. 수익률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토요타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전기차 모델이 있어요. 근데 토요타 CEO가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2030년이 가도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타겟팅되어 있는 중국에서 지금 토요타도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중국에 판매되는 토요타의 전기차는 BYD가 설계한 거예요. 그 모델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거든요. 아하. 그 정도로 중국에서 대중화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BYD는 못 갖고 있고 토요타가 이제 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미국 시장의 공략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토요타의 전기차 실력이라는 거, 그럼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실력은 과연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테슬라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차를 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 제가 토요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당시에 5년 전에 샀거든요. 아, 네네. 근데 저는 이거는 바보 같은 차라고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반전이네요, 갑자기. 갑자기. 네. 왜냐면 그때 테슬라가 한국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바꾸자 그래서 차가 그전 차가 너무 낡아서 했는데 저는 기름을 주유를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웬만하면 서울 돌아다닐 때는 다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외곽도 잘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많이 안 쓰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5년이 넘었는데 지금 3만 킬로 중반쯤 되는 거니까 뭐 거의 1년에 1만 킬로도 안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읽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가도 예를 들면 뭐 방송국 갈 때 이 정도는 이제 타고 가거든요. 교통이 안 좋은 방송국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타고 갔다 오면 뭐 50킬로 미만이니까 50킬로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항상 기름을 안 넣고 있었는데 그러면 엔진이 고장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엔진을 1년 동안 기름을 한 번밖에 주유를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만큼 안 쓰는 거니까. 엔진이 안 쓰니까. 네, 이런 문제도 있죠. 근데 보세요. 보면은 제가 요즘은 뭐냐면 가능하면 주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주유한 것만큼 무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전기차가 더 많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엔진 무게 때문에 더 많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엔진도 사실은 효율성이 좋아서 하이브리드 같지만 사실은 또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 다니니까 그렇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중복이니까 겹치면서 그렇죠. 비효율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유지 법칙이 있잖아요. 제1법칙에 그게 뭐냐면 전환이 될수록 에너지는 손실되죠. 손실된다라는 법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연기관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폭발로 전환되고 그것이 회전으로 이렇게 되고 파워트레인으로 전달되고 이런 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도 손실이 있습니다. 한 30%, 그쵸. 40%. 왜요? 모터로 전환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제1법칙에 의해서 전기차 현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 외에는 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기차가 배터리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해서라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도 좋고 또한 전기차로 가야 전기차로 가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폭스바겐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쵸.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진다.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길 수가 있다. 물론 또 하나의 또 비판은 있어요. 독일차에 대한 제가 이제 독일 쪽에서 한 12년 살다 보니까 독일 언론들을 보다 보니까 보잉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요. MBA가 경영진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엔지니어 임원이 한 명 비율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테슬라만 해도 엔지니어 컬처가 대단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포드에 있는 한 엔지니어가 정년퇴직한 엔지니어가 옛날에 한번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48V 제한 안 했겠냐. 엔지니어들은. 다 했다. 폭스바겐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내부 엔지니어들이. 이건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12V에서 48V 하는 거 맞다. 제가 보기엔 현대기아차에서도 엔지니어들은 아마 건의했을 거예요. 근데 경영진이 야 그거 다 바꾸기 위해서 부품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럼 돈이 얼마 드는데? 그거 아는데 올해 목표는 우리 요만큼인데 요만큼의 퍼포먼스만 너네는 증가시켜주면 돼. 우리가 엑셀로 볼 때 정리할 때 요 정도면 딱 맞아. 그리고 그걸 위해서 R&D 비용 얼마큼 써. 이거만 맞춰주면 너네 할 일을 다 한 거야. 라고 정해져는 이 문화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보잉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론 MBA가 저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MBA 하신 분들 기분 상하게 나쁘게 듣지 말고요. 네네네. 적절한 시기에 전환기에는 엔지니어의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고 먼 미래를 보면서 신상품,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전기차를
만드는 거지. 아, 전기차는 우리 내연기관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잘 만들어 물론 잘 안 만들었던 기업에 비해서는 잘 만들지만 충분히 지금 중국에서도 신생 업체들이 저렇게 올라오는 걸 봐서도 전기차라는 것들은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는 새로운 상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항상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는 엔지니어라든지 연구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세 번째 이유로 독일 언론들이 뽑고 있는 것은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MBA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 그래서 새로운 혁신들을 억제하면서 재무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했던 것. 이것도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라고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게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에 대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공장 문을 닫는다든지 사업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브랜드를 매각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결단력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산업의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테슬라에서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뭐 전기차 못 파니까 나는 이제 크레딧 더 많이 팔겠는데 이게 될 거고, 못 하겠다고 손 들고 나오면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그리고 포드가 나한테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등등, 이게 그냥 꽃놀이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테슬라의 ESS 사업이 갖고 있는 전환기에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ESS 지금 메가팩이라고 테슬라에서는 이름 붙이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장사 너무 잘 되고 있죠. 맞아요. 이번에 3분기 때는 좀 줄었지만 왜냐하면 이건 매출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것이, 메가팩을 판매했을 때 재무제표에 이것이 매출로 찍히지 않습니다. 메가팩을 가지고 가서 오스트리아, 호주에서 주문했으면, 뉴질랜드에서 주문했으면 거기까지 싣고 가서 설치 다 끝내서 작동 시장에서 그리드에 연결될 때 돈이 지급돼요. 인스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작동이 가동된 이후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매출은 분기마다 다를 수밖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3분기에 많이 팔았을 수도 있지만 3분기에 여름을 통과하면서 설치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최대 용량은 지금 2분기 때 9기가와트시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로스롭에 있는 생산 라인을 메가팩에게서 계속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로스롭만으로도 내년에는 50기가와트시는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의 어떤 부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정이 60%까지 왔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가동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크기가 2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기가와트가 이론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모든 공장은 풀로 다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테스트를 거쳐서 첫 번째 라인에서 오류를 줄여야 돼요. 흔히 말하는 수율을 좋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카피하는 거거든요. 주르륵.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생산 라인 하나나 2개 정도를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이것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예를 들면은 중국은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에 한 60에서 70기가와트시를 테슬라가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수익률이 여러분 25%입니다. 자동차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자동차보다 메가팩에서 돈 더 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 가서 쓰이겠습니까? 테슬라도 전기차 파면서 수익률이 그래도 대단히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높잖아요. 테슬라 혁신은 그 돈으로 하면 되고요. 이런 돈으로 다 슈퍼컴퓨터에 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자동차 기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는 캐시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SS는 그 자체의 시장성도 앞으로 무진장 커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미국과 유럽과 호주와 이런 데서 다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ESS 없는 재생에너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ESS는 항상 같이 가져야 되는 이 페어링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그래서 지금 워낙 시장이 커지니까 이건 미국 기업에게 주기 싫으니까 중국의 CATL도 ESS 사업에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경쟁이 있습니다. 여기다 인공지능을 결합을 시켰으니까요. 근데 여하튼 이 ESS가 차지하는 테슬라에게 또 전략적 의미는 미래 투자에 대한 여유 자금을 대출이 아니라, 특히 이제는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조금 뭐 대출해도 되겠지만, 특히 고이자율 시대에 아무런 부채 증가 없이 미래 투자를 해올 수 있었던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스텔란티스나 모든 기업들은 전통 내연기관도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기차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럼 여기에서의 공장 가동률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하락할수록 규모의 경제 법칙에 의해서 이윤율도 줄어들겠죠. 내연기관도. 근데 이제 독일은 좀 견뎠던 게, 워낙 아우디는 잘 안 팔렸지만 아우디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는 수익률이 높았어요. 워낙 럭셔리 가격이 비싸니까 수익률이 높았는데, 이것도 좀 하락하고 있죠. 이 돈 어떻게 빼가지고 좀 대출 넣어가지고 전기차에 투자했는데 전기차 안 팔려요. 가동률이 막 30% 막 20%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텝이. 경영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사업을 다각화했던 것, 원래 테슬라의 목표가 차를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기둥들이 자기 역할들을 다 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기둥들이 해주니 테슬라는 전략적으로 엔비디아한테 그 비싼 H백을 갖다가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사올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현찰로. 맞아요. 젠슨한테 직접 전화했다 그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근데 얘기를 했겠죠. 빚으로 해줘. 너 조금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 이게 아니라 나 현방으로 그냥 현금으로 그냥 이체할게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아닌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수세에 있는 상황과 공세에 있느냐, 누가 이제 돈이 얼마나 있고 지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까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지금 기세가 있는 기업과 수세에 몰린 집단이 구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현대기아차는 그나마 저는 너무 천만다행이죠. 정말이에요. 현대기아차는 기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EV3도 지금 반응 너무 좋고요. 지금 미국에서 EV3 언론들에서 EV3 빨리 풀어라. 그리고 나오고 있죠. 지금 또 EV9도 지금 뭐 반응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죠. 기아차에서 나오고 있는 이 경차 이런 것을 갖다 지금 전기차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시작이고 심지어는 아이오닉 9이 미국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또 사진에 찍혔습니다. 아이오닉도 9을 해서 사실은 EV9하고 똑같은 크기죠. 정말 대형 SUV 뭐 이런 것에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다만 제가 현대기아차한테 바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전환에 이제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델에 대한 자신감은 가졌고 그리고 또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이제 금지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관세도 100% 올렸지만 미국의 상무부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2017년부터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그 싸움이 너무 좋은 게 중국 차가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난 미국에서 팔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중국에서 안 팔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팔아. 이게 둘 다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도 현대차를 팔 수 있고 현대기아차를.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만 팔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오고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는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판에서 테슬라와 함께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잡을 수 있고 유럽에서 드라이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기아차를 거슬리는데 뭐 이런 느낌의 트윗을 날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테슬라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0월 10일에 있는 로보택시 행사에서 어떤 점들을 기대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분별 있게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곱씹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일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진짜 엄청난 구조조정, 변혁의 시기에 있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돼서 이제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PER이 뭐 7배고요. 테슬라는 70배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건 맞지만 앞으로 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 수세에 있던 애들이 다시 공세로 갈 거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게임이 끝날 것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합종 연행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M&A라든지 그렇죠. 딜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가를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보셔야 되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이제 투자하실 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정수 박사님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